적기 16강 시작하겠습니다. 11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이어질 내용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질 내용이니까 전체 주제나 맥락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지금 요거 한번 보면 미디어의 첫 혁명 인쇄술이라는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해가지고요. 학교와 교사의 기능 해서 이제 학교나 교사 없이도 독학을 할 수 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기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 제도나 기억이라는 개인의 습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게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칙이 양산되고 값이 저렴해지고 주의자, 주석자. 이제는 해설해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책을 보고 지식을 익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텍스트를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지식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개인에게 지도받지 않고요. 그 개인의 이론 같은 것들을 오히려 책을 읽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비판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락 한번 보시면 1번이겠죠. 독점적인 학설이나 학파의 전행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특정 학설의 권위주의적인 행보도 긴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학설이나 학파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비판과 검증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니까 권위주의적인 행보도 긴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됐겠죠. 전행 같은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전행이라는 것은요. 권세를 혼자 쥐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전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이번에 교사의 권위는 책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공고해졌다. 더 이상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 대중이 비판과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사회는 독점과 권력하에 매진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런 의존도가 낮아지고 스스로 책을 통해 지식을 익히게 되면서 더 이상 뭡니까? 독점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독점 자체가 불가능해졌는데 독점과 권력하에 매진하게 되었다 그러면 전체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결정적으로 저자의 권위가 높아진다라는 거 뭡니까?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독서 대중 아니죠. 뭐 한다고 했어요? 비판과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걸러낼 수 있는 거죠. 자, 11번 문제는 자주 나오는 패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네, 12번 보시면요. 이해한 것으로 옳은 것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옳은 것 같은 경우는 글의 핵심이나 주제를 반영한 내용들이 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선택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요. 여기서는 뭐예요? 이원론에 따르면 그죠? 마음이 하나의 대상으로서 독립되어 존재하는 실체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거고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마음 없이도 따로따로니까 그리고 마음이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하면서 이것을 실체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1번에 이원론은 물리적 실체와 마음이 불가분의 관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니고요. 뭡니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몸이 비물리적 실체일 수 있다고 보겠군이라는 거죠. 일단 얘도 되게 직접적인데 두뇌를 포함한 몸은 그저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원론은 마음이 없는 몸이 가능하다고 보겠군이라는 거. 말 그대로 뭡니까? 몸이 마음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3번은 괜찮네요. 그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요. 몸이 없는 마음이 불가능하다고 보겠군. 말장난하는 것 같죠. 그죠? 분명히 뭡니까? 몸이 없는 마음이 불가능하다. 아니죠. 마음이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게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13번 문제부터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창의적인 읽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창의적인 읽기는 주로 이제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개념이라든가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한 다음에 다른 사례나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런 것들인데 물론 문제는 추론이라고 나와요. 자,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제시문 보시면 크게 공포와 불안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죠. 크게 두 범주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체크를 해보죠. 그죠? 지금 보면 공포와 불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하나의 감정이 다른 감정을 유발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죠? 혼동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다만 이제 그대로 보죠. 공포는 실제하는 객관적 위협, 그 다음에 불안은 현재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명확한 위협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공포를 느끼는 것은 뭐예요? 공포라는 것은 나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불안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뭡니까? 위해를 입을까봐 걱정하는 거니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1번 보세요.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포감에 비해 불안감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죠? 지금 한번 보면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죠? 그렇게 아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포인데 다만 이게 공포감에 비해 불안감이 더 크다? 아니죠. 왜냐하면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뭡니까? 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공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 전기가스 사고가 날까? 그러면 이건 미래네요. 미래의 위협이고요. 외출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일하고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불안과 연결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3번에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면 이것도요. 불합격할 수 있다라는 건 미래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불안인데. 그죠? 불안인데 공포하고 연결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공포감은 크지만 불안감은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게 제시문 자체의 사례와 유사하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둘째 줄 맨 끝에 가령이라고 나와 있고요.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목도하고 공포에 빠진 사람은 언젠가 그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해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것이 더 크고 작은지는 이 제시문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추론할 수 없고요. 자, 14번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선택지 먼저 보죠. 그죠? 자, 한문이 한국어 문장보다 뭐가 문장 성분이 복잡하대요. 이때 복잡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는 거니까 요 얘기를 하려면 한문의 문장 성분이 국어 문장 성분보다 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종류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은 뭐 정수가 문맥상 깨끗하게 한 물일 때 정은 수를 수식한다. 일단 뭐 읽을 줄 몰라도요. 깨끗하게 한 물이라고 이제 뜻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의미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애인에서 그죠? 애의 문장 성분이 바뀌더라도 애는 동음이어가 아니다. 4번에 의사만 가지고는 병 고치는 사람인지 의료인 지처인지 지사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보면 넷째 줄에 한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동음이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서요. 글자만으로 뭡니까? 글자만으로 의미 파악이 안 된다라는 게 한글의 특성이에요. 하지만 한자는 어떻습니까? 그죠? 한자 같은 경우는요. 그죠? 표기에 따라서 그래서 문맥에 따라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지는 않다라는 거. 그죠? 다른 뜻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한자의 특징이고 다만 다른 문장 성분으로 사용된다 그러면서 애인의 애자가 관용어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인을 목적으로 삼는 서술어일 때도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한자 문제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1번에 한문이 한국어 문장보다 문장 성분이 더 복잡하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죠? 문장 성분에 가지수나 종류가 많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다른 문장 성분으로 사용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종류가 많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한 물 같은 경우에 그럼 뭡니까? 깨끗한 물 해가지고요. 수식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3번에 애인에서 애의 문장 성분이 바뀌더라도 애는 동음이어가 아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한자는 문맥에 따라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동음이어는 아니라는 건데 다만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문맥에 따라 관용어도 되고 그 다음에 서술어일 때도 있다 해가지고요. 문장 성분이 바뀌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지는 않는 거니까 그러면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뭐예요? 동음이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글로 이렇게 썼을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한글로 사고라고만 썼을 때처럼 정확히 뜻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성 맞습니다. 네, 15번 보시면 뭐 적절한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이게 지금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언어의 변화 원인을 1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언어적인 원인, 역사적인 원인, 사회적인 원인, 심리적인 원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언어학적 지식을 미리 사전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에 지갑의 의미가 변화한 것은 언어적 원인이 아니라 사회적 원인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언어적인 원인, 사회적인 원인 제시문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른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요. 나머지 거 한번 보자고요. 그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단어의 의미 변화 새 유형으로 하면서 이건 뭐예요? 매는 그죠? 밥 또는 진지를 뜻했으나 오늘날에는 제사 때 신이 앞에 올리는 진지로 한정해서 그럼 뭡니까? 두 가지였다가 진지로 국한해서 그랬으니까 요 매 같은 경우는 의미가 축소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지갑은 원래 종이로 만든 것에만 사용했지만 지금은 가죽이나 헝겊 따위로 만든 것도 모두 포함해서 사용한다. 얘는 그럼 의미가 뭐 된 거예요? 확대된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어여쁘다는 본래 불쌍하다라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아름답다로 그 뜻이 바뀌었다. 이건 뭡니까? 의미가 이동한 거죠. 그래서 2번 보면 보세요. 여기 주어진 설명은 맞는 거죠. 맞는 설명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맞는지 틀린지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파악하라고. 자, 얼굴은 형체를 뜻했으나 앞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뀐 것. 그러면 뭡니까? 몸 전체에서 목 윗부분 얘기하는 거니까 의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축소된 거고. 그다음에 지갑은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뭡니까? 확대된 거죠. 그죠? 따라서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3번에 인정은 뇌물에서 사람의 감정 그러면 확대 축소가 아니라 뭡니까? 의미가 이동한 거죠. 그리고 여기 어여쁘다도 의미가 이동했다라는 거 나와 있으니까 3번은 괜찮네요. 1번 몰라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4번 보면 다리는 원래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일부를 지시했으나 무생물에도 사용하게 된 거니까 의미가 뭐 된 거예요? 확대된 거고. 그 다음에 제시문 보면 매 같은 경우는 밥 진지에서 제사 때 신의 앞에 올리는 진지로 국한해서 해가지고 축소된 거니까 당연히 유형이 같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일단 일문단에 나와 있는 이 각각의 개념들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머지 것들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로 주어지고 있는 거고요. 참 재밌는 게 16번 문제가 바로 내용상으로는 이거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 리을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와 있는데요. 15번하고 연결해서 보죠.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이 이런 거예요. 두 개의 단어가 긴밀한 관계여서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변화하게 된 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언어의 변화 원인 중에서 15번 문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언어적인 원인이라고 해요. 니은의 언어 표현은 그대로인데 시대 변화에 따라 시대 변화에 따라서 지시 대상 자체가 바뀌어서 의미 변화가 발생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 다만 이제 15번, 16번 이렇게 맞닿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말이 일반화되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역도 성립합니다. 그죠? 역도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일반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던 단어가, 그죠?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것도 사회적인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을에, 자, 심리적인 이유로 특정 표현을 피하려다 보니 그것을 대신하는 단어의 의미가 변화가 생긴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리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될 건 없죠. 뭐 사례도 나와 있기 때문에요. 한번 보죠. 그러면 1번에 아이들의 코 묻은 돈에서 코는 그죠? 콧물의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코 묻은 돈에서 실제 신체 부위 코가 묻은 건 아니겠죠? 콧물의 의미로 쓰인 거 맞고요. 이를테면은 일단 코하고 콧물이 그죠? 긴밀한 관계여서 이 코 속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콧물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1번은 맞아요. 그다음에 니은에 자, 수세미 원래 식물의 이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릇을 씻는 데 쓰는 물건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거니까 언어 표현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식물 자체가 아니라 그릇을 씻는 데 쓰는 물건이라고 해가지고요. 지시 대상 자체가 바뀌어서 의미 변화 발생한 거 맞네요. 그죠? 그다음에 3번은 보세요. 배꼽은 요 용어 잘 봐야 되죠. 일반적으로 탯줄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에 생긴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바둑이라는 뭡니까? 특수한 영역이 쓰이면서 바둑판의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쓰였죠. 우리 디귿은요.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말이 일반화되면서 의미가 변화한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그죠? 일반적으로 쓰이던 말이 그죠? 일반적으로 쓰이던 말이 바둑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쓰이면서 의미가 달라진 거기 때문에 밑줄 친 디귿의 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사회적인 원인에 이 역도 성립하기는 하는데 디귿 자체는 이거라는 거죠.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다가 일반화되면서 의미가 변화한 경우인데 디귿 같은 경우는 그죠? 일반적으로 쓰이던 말이 바둑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쓰이면서 의미가 바뀐 거니까 디귿의 사례도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면 무서운 전염병인 천연두를 꺼려서 손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이유로 특정 표현 무서운 전염병이니까 천연두를 피하려다가 손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도요. 리을의 사례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번.
나름 근간의 것이기는 하지만 서울시 기술직 문제는 조금 난이도라든가 문제 유형이 다르기는 하죠. 다만 이제 보면 의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을 때 제시문에 관련되는 내용들을요, 이제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질문들을 가지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건 바로 볼게요. 1번에 물의 리을이 지게의 지을 앞에서 탈락한 것이라면 지금 그죠? 합성어인데 지을 앞에서 리을이 탈락해서 무지가 되었다라는 결론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을 앞에서 리을이 탈락할 때 무슨 조건이 따로 있는가라는 거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질문으로 던질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지게가 지게에서 온 말이라면 했을 때 지금 뭐예요? 지게가 어원을 뭐라고 무지개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지게에서 온 말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재는 겹치고 설명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3번에 무지개가 물과 지게가 합쳐져 변화한 말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변화한 때는 언제일까? 그냥 15세기 문헌에 등장한다라는 게 나와 있고 언제 변화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죠? 3번 같은 질문도 충분히 던질 수 있고요. 4번에 무지개가 뜨다, 무지개가 걸리다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일까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는요, 무지개의 용례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원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은 전혀 이글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18번은 이제 우리가 그 논리를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문이 없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해요. 하지만 지문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한번 가보죠. 일단 한번 보면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 보죠. 모든 명제는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하고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거나 참이면서 거짓인 경우는 없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명제 PQ가 AND로 연결되는 거 우리 뭐 이렇게도 표시했던 거죠. 얘는 P와 Q가 모두 참일 때만 참이다. 우리 기본적으로 이거 문장 논리할 때 배웠던 건데, 물론 이 문제 풀 때 제시문 가지고 풀면 되지 이걸 다 외워서 푸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논리 문제에서는 지금 요 제시문의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풀어야 되기는 하고요. 얘는 적용 문제예요. 그다음에 명제 P와 Q가 오화로 연결되는 P 또는 Q는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참이면 참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if then으로 연결되는 P이면 Q는 P가 참이고 Q가 거짓이면 거짓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참이 된다. 그럼 볼게요. 옳지 않은 거고요. 자, 1번에 명제 논리에서 모기는 생물이면서 무생물이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모기는 생물이다는 참, 무생물이다는 거짓인데 참이면서 거짓인 경우는 뭡니까? 없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파리가 세라면 지구가 둥글다라 했을 때 이게 뭐예요? 그죠? if then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P이면 Q인데 파리가 세라는 건 거짓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결론이 거짓인데 이런 조건문이 그죠? 거짓일 때는 P가 참이고 Q가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모두 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에 이 부분이 거짓이라면 결론적으로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죠. 뭐 지문, 제시문 보면서 파악할 수 있으면 되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문장 논리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냥도 알 수 있어야 되죠. 자, 3번 보죠. 개가 동물이거나 컴퓨터가 동물이다. 그죠? 또는으로 연결되는 건데 요게 참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는 거 맞고요. 그죠? 그다음에 4번에 늑대는 새가 아니고 파리는 곤충이다. 그래서 AND로 연결되는 거고요. 늑대는 새가 아니다도 참, 파리는 곤충이다도 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두 참일 때만 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19번 제시문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이걸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 그죠? 그 다음에 언어는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 그리고 뭡니까? 언어와 사고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번 보시면요. 영어에서는 쌀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모, 벼, 쌀, 밥 등이 있다는 이런 게 뭐예요? 우리만의 농경 문화가 반영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언어가 사회 문화를 반영한 데의 사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어떤 사람은 산도 파랗다고 하고 물도 파랗다고 하고 보행 신호의 녹색 등도 파랗다고 한다 그러면 사람마다 어떤 물건의 색깔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사고를 반영한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산이나 물이나 보행 신호의 녹색 등 색깔을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언어로 표현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3번에 자, 어떠한 사물의 개념은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명칭을 떠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죠? 머릿속에 개념이 있으면 일종의 사고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이 뭡니까?
언어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우리나라는 수박은 박의 일종으로 보지만 어떤 나라는 멜론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한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언어 사회에 따라서 그죠? 표현되는 언어와 그 인식이 다르다는 거니까 4번도요. 이거의 사례로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 20번 보시면요. 자, 글쓴이 견해에 부합하는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원리가 상당히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죠? 뭡니까? 단호한 반응을 실제로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단호한 반응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고요. 명쾌하고 직접적이고 요점을 찌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고요. 상황이 주어져 있네요. 어느 흡연자가 당신의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묻고 당신은 담배 연기를 싫어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서 달갑지 않다 그러면 지금 분명히 상황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달갑지 않다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1번에 좀 그러긴 하지만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달갑지 않다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운 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안 되죠.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데요. 좀 참아 보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담배 피울 상대방의 권리를 그저 침해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도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어쨌든 상대방은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연기가 해롭잖아요. 그래서 달갑지 않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내세우고 있고 다만 피우고 싶으시면 차를 세워 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차를 세워 드릴 테니까 그때 밖에서 피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3번은 괜찮고요. 이거 사실 뭐 난도가 합니다. 그다음에 4번에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근데 피워도 그렇고 안 피워도 좀 그렇네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역시 달갑지 않다는 자신의 의견을 명쾌하고 직접적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8회는 마무리하고요. 이제 9회, 10회 정도 가면은 9회부터 우리가 그 비판적인 읽기 들어가고요. 10회 쪽에 화법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법 부분 들어가면 쉬운 문제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16강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